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예 김철웅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웅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배우자의 반대로 폐차를 못하고 있어요. 부모의 쌍방 외도, 상속과 부양 의무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를 냈어요. 아들의 추방 막을 방법 있나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부모를 살해하고 또 도주하는 중에 그 보일러 기사를 또 상해에 입힌 사건이고요. 해당 피고인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26일 낮 12시경에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 이제 본인 집이죠. 네.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수차례 뭐 이렇게 상해를 입혀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주하는 중에 복도에 있었던 보일러 기사를 또 역시 상해에 입힌 사건이고요. 네. 뭐 현장에서 잡히긴 했지만 뭐 피고인이 당시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네. 뭐 그래서 뭐 수사기관의 진술에 따르면 뭐 피의자가 당시 이제 피고인이 이제 피의자였는데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하던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을 잠시 금단한 현상으로 본인이 정신이 없었다. 또 네. 환청과 환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듣고 있었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양형 감경을 청구했고요. 네. 이 사건 뭐 경찰은 어쨌든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피고인이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이유가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질환 치료약을 중단한 뒤에 망상에 시달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1심 재판부는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 일부를 뭐 인용하긴 했습니다. 네. 뭐 정신이 좀 없었다. 또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또 약물을 중단한 것도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환청이나 환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네. 다만 재판부는 이 형 자체는 굉장히 높이 양형을 참작했는데요. 네. 그 사유가 뭐냐면 보통의 살해죄와 다르게 또 존속인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살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또 현장의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상해나 살해에 입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차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법원이 잔인하게 판단을 했기 살해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네. 양형을 굉장히 높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심 이후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고요? 네, 지난 1월 28일 이제 2심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선고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을 30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뭐 네. 이는 사실 검찰의 항고 부분도 기각이 된 것이고요. 반대로 피고인의 항소 부분도 기각이 된 것인데요. 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보일러 기사가 다쳤는데 네. 해당 보일러 기사는 뭐 굳이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해를 입은 보일러 수리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도 앓고 있는 점도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지 않은 이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 범죄다라고 재판부가 중하게 여긴 것 같고요. 네. 최근 법원이 이제 검찰의 구형과 상관없이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상 좀 더 중한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예외 없이 중한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심신미약이나 이런 약물에 의한 뭐 미숙한 판단을 좀 여유롭게 판단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수리기사님이 어쨌든 상해에 입어서 누워 계시는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의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여러 그렇군요. 동기와 태도를 볼 때 네. 피고인이 굉장히 잔혹한 범행을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의문이라고 했고요. 네. 또 유족이 된 이제 피고인의 누나 여전히 살아계신 가족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느낄 정신적 고통과 붕괴된 일상을 좀 감안했을 때 징역 30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판결을 보면 징역 30년뿐만 아니라 또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조치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전자팔찌인데요. 네. 이 전자발찌 또는 팔찌가 도입된 건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이제 그 전자발찌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는데 주로 성범죄나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부착이 되는데요. 심신미약이라 하면 결국은 약물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또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부착하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언제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네. 의미에서 저희 법원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뭐 사실 피고인이 계속해서 본인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약물을 네.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뭐 심신미약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 검사나 피고인 측이 상고심을 원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뭐 1심과 2심의 결과가 같아서 네. 사실 상고심의 쟁점도 아주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양형이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나 살해는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고 또는 사례를 2명이나 사실 2분의 부모님을 한 번에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어서 네. 이는 사형에도 가까운 뭐 그런 처벌이 가능한데 30년은 어쨌든 줄여서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항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고 그래서 사회 안전을 위한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에는 이처럼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오래전에 저희 부친과 네. 차량 구매를 하면서 50대 50 지분으로 차량을 구매를 하였었는데, 네네.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아버님과 혼인신고된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 이분에게 자연 상속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 지분이. 그래서 네. 제가 하도 노후가 되고 이제 폐차할 목적으로 이를 좀 부탁을 하였더만은 일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아버님이라 하시면 친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네. 그 그래서 사연, 네네네. 예. 계속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래 뭐 좀 여러 군데 이래 알아보니까 자동차 등록사무소나 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네. 공시송달을 해서 그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게 제일 간편하지 않겠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또 변호사님께 한번 이 내용을 또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과 공동 명의로 구입한 차량 폐차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네. 당시 사실혼 배우자님께서 계셨고 그분이 지금 거부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김철웅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지금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같이 살고 계시던 그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새어머니께서는 연락이 잘 되시나요? 아니요, 연락 자체도 뭐 안 되고 그 오래전에 한번 찾아뵀는데 그때 이후로는 서로 뭐 연락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주소지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주소지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버지 걸 찾다 보면은 아마 그쪽 분 주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그럼 차량이 그럼 지금 뭐 방치되어 있는 상태신가요? 아니면 주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거의 주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보험료만 내고. 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계세요? 예예. 차량 뭐 그러면 뭐 체납세금이나 뭐 번호판 뭐 영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요? 예예예. 그러시다면 아마 여러 군데에서 상담 받으신 내용이 어느 정도 좀 타당한데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는 것도 뭐 말은 되긴 하지만 예. 차량이 굉장히 소액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 되면 뭐 비용만 더 사용하시고 상속재산 예. 분할 청구보다는 차라리 일반 법원에 예. 소액사건 심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 네, 용어를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소액사건 심판 청구인데요. 아, 예예. 예, 그래서 그동안 상속이 이루어진 지가 10년이 넘으셨잖아요. 네네. 그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쨌든 차량 유지비며 보험료며 각종 비용을 계속 지급하신 상황이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 명의자가 선생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예. 그래서 그 상속을 받으신 그 뭐 새어머니를 상대로 예. 아까 말씀하신 공시송달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예, 그분을 상대로 사실 그동안 미지급됐던 금액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 명의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명의 신탁 계약의 해지에 따른 아, 차량 반환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아. 저희 주장은 10년 동안 돈도 내가 다 내고 주행도 실제로 내가 다 했고 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도 뭐 마찬가지였다. 다만 네. 뭐 그때 당시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출 받기 위해서였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너무 고가여서 소득이 불분명하니까 뭐 공동을 하셨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 주장하시면 상대방이 이제 답변을 하실 텐데요. 네. 일단 연락이 잘 안 되신다고 하시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시송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예. 사실 상속재산 분할 청구보다 이제 제가 소액을 말씀드리는 취지는 네. 공시송달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뭐 물론 이 차량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뭐 10년 전이지만 상속 포기를 하셨는지 상속을 승인하셨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런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그런 분할 재산의 대상이 되니까 아. 그건 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네.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아마 새어머니께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뭐 10년 넘게 뭐 본인 관심 없는 차량에 대해서 뭐 이전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만약 차량 가액이 제 생각에는 뭐 워낙 오래된 중고차라면 뭐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를 좀 너무 깔끔하게 처리하시기가 스스로 하시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예.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 자동차 등록에 그 부서에 가셔서 좀 예. 상담을 받으시면 아마 그쪽에서 직권 말소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협조를 예. 구하기가 어렵다. 예. 근데 나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동안 뭐 체납 세금 없이 이렇게 열심히 납부해 왔는데 예. 좀 이거를 폐차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한다면 예. 그쪽에서 행정처분으로 앞에 번호판을 이제 바로 영치하고 직권으로 말소 처리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차량 열쇠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왜냐면 또 이 차량이 이제 좀 장기간 방치되거나 하다 보면 추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장기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아니, 것만 아니시면. 이 아파트에 예. 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폐차를 꼭 급하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제가 이제 필요가 없다 보니까 차도 이제 뭐 저 차를 운행하게 되면 수리 같은 것도 또 많이 해야 되고 이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차 쪽이 낫지 않나 싶어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말소를 상대에게 주장하기보다는 좀 예를 들어 연락이 되신다는 전제 하에요. 그러니까 예, 예. 저희가 소장을 보냈는데 공시송달이 안 되면 결국 예. 서로 뭐 주고받는 의견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럴 때 제 생각에 내밀 수 있는 카드로는 그동안 사용하신 비용들 있으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5대 5니까 그거에 예. 대해서 청구하면 거의 열에 아홉은 안 내신다고 하시니까 예,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정도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한 3개월, 4개월 이내에 뭐 예, 이전까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차량 등록소 가져가시면요. 네. 법원에서 뭐 집행문 같은 거 들고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별도 비용 없이 해 주시니까요. 그것도 좀 아, 참고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수고하세요. 좀 정리를 해주시니까 되게 네. 기쁘게 지금 전화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하신 네. 사항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굉장히 좋은 말씀 좋은 조언을 주셔서 얻으신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주행할 수 없는 차량인데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속이 이루어진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용 부담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폐차를 하고 싶은 신데, 근데 지금 상대방, 지금 사실은 배우자 분이시죠. 새어머니 분께서는 이제 그걸 거부하고 계시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말소를 주장할 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뭐 사실 사연자분하고 논의한 적은 없지만 네. 제가 가장 뭐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 상속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포기하신 건지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님 지분이 반드시 새어머니에게만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본인에게도 저 사연자분께도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분 권한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겼고 또 어쩌면 그냥 이게 아버님 차량인데 상속을 받으시다 보니까 반씩 가져가신 건가? 뭐 이런 약간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차량도 사실 본인께 아니신 게 되니까 네. 그럼 당연히 그 새어머니께 이전하는 청구를 하고 양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상속을 당시에 받으신 거라고 한다면 상속을 받았으면 사실은 상속 재산이 과연 이 차량 하나였는지 다른 것도 있었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새어머니께서 당시에 상속을 같이 받으신 상황에서 그럼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뭐 서운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충분히 만족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사연자님께 지금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자고 권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청구를 하는 바람에 다른 상속재산들까지 전부 다 나와서 이제 와서 다시 예전에 하지 않았던 다툼을 하게 된다면 네. 뭐 그게 실익이 있겠나 하는 생각에 좀 만류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새어머니께서는 뭐 저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무조건적으로 뭐 이전을 안 해주겠다라기보다는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가족 간의 왕래가 끊어져서 어느 정도 서운하시니까 그런 네. 부분이 커서 그럴 수 있겠네요. 서운하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 서운하신 이유가 있으면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소액 사건 심판 청구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소액 사건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판이 아닙니다. 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와 준하는 뭐 재판장 또는 조정위원들이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사연자님처럼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사연을 충분히 뭐 상담하듯이 말씀을 하시면 네. 그곳에서 충분히 사연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소액 사건 심판은 청구 원인이나 청구 이유를 쓰지 않는 판결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결론으로 가기에는 그만한 뭐 방법이 없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명의 이전보다는 명의 신탁 해지에 따른 차량 반환을 요구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50대 50을 지금 아내분께서, 그러니까 그 새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되면 그분한테 뭔가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럼 결국은 원하는 건 폐차인데 폐차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으시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권한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비록 50%의 지분자이기는 하지만 다른 50%에 대해서도 나에게 그래도 폐차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있어라는 주장을 해야 할 법하고요. 네. 그리 되려면 우리 법상 명의신탁계약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그동안 차량을 줄곧 혼자 이용하셨고 네. 또 차량의 유지비, 보험료 등등을 전부 다 혼자 납부하셨다면 네. 사실상 다른 50% 명의자는 명의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명부상 이름만 올라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럼 우리 재판부도 명의신탁계약자니까 인정을 해주자. 그동안 10년 넘게 이분 혼자 부담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서 그만 명의신탁을 종료하고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폐차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짚어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연자님께서도 내가 50%의 지분자지만 다른 50%의 지분자보다 무엇이 더 나아서 어떤 권한이 더 있기 때문에 폐차가 가능한지 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구청에 가서 자동차 등록관리 부서를 좀 찾아가라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그건 이제 일종의 행정처분인데요.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너무 보험도 매년 잘 들고 계시고 아파트 주차장에 관리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관할 구청에서 이 차량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뭐 그 매연 기관의 검사도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검사도 받아야 하고 또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경우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직권으로 폐차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네. 번호판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또 영치한다고 하는데 관할 경찰에 인계해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를 폐차 조치하면 일종의 행정처분인데요. 뭐 강제하니까 아무래도 뭐 그 다음 당사자분 두 분께 뭐 벌금이 나오던 아니면 뭐 처분 비용에 대해서 납부를 하던 그건 그 다음 문제긴 하지만 일단 폐차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구청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세금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많은 차량이 폐차를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체납세금이 굉장히 많아서거든요. 네. 체납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폐차 그 차량 원부에 폐차 등록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사연자님께서는 그동안 다 내셨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원활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상담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50대 50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상대방도 저희하고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요. 사연자님께서 그동안 10년 넘게 혼자 관리해 오셨다는 점 증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50%에 대해서도 폐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셔야만 하고요. 그 고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른 분께도 저희가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염두에서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소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초등학생 때 우연히 어머니의 메신저를 보게 되었고 그때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아버지가 외도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고 일주일에 몇 마디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생 무렵 어머니가 콜센터 일을 시작하셨는데 몇 달 전 우연히 어머니 메신저를 보다가 콜센터 아무개라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외도 중이더라고요. 고등학생인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동생 역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과거에 동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혼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땐 아버지의 외도 때문인 줄 알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부모님 두 분 모두 똑같이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될 경우 상속이나 부양 의무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 사연을 보면요. 부모가 쌍방으로 귀책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부모가 외도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낸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법 974조에서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975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본인의 형편에 맞게끔 부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부양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일단 사연자님께서 20대시면 부모님께서는 뭐 한 40대, 50대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도라고 하신다면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셔서 과연 사연자님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부양의 의무는 있지만 형편을 감안하고 그 또 합리적인 그 생활 능력과 필요에 따른 적정 조치를 취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실질적인 부양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성인 자녀의 상속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혼 이후에도 상속권이 유지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성인 자녀가 있으면 이혼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이혼을 할 때 항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네. 또 나아가서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를 법원이 반드시 묻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974조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것인데요. 상속관계는 결국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부의 재산 또는 모의 재산이 상속되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네. 다만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상속이란 건 돌아가시고 나서 생길 문제니까요. 네.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살아생전에 이제 이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 두 분의 재산을 이제 분할을 하게 되겠죠. 분할을 하면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이 재산을 과연 그분이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뭐 지키신다 하더라도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새로운 가정의 새로운 뭐 배우자 또는 자녀가 다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속 관계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속 재산의 뭐 총량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 부모 중 한쪽이 이혼 후 연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넘긴 경우에 자녀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제가 상속 사건을 다루면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경우가 그렇죠. 있군요. 재혼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 또 네. 재혼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뭐
더 주고 싶은 자녀, 또 덜 주고 싶은 자녀도 있으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혼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감정적으로 부딪히시면서 네. 이제 상속 재산이 좀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된 경우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뭐 일단 자녀분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3자에게 되었든 아니면 연인에게 되었든 일단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돌아가시는 날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전에 만약에 제3자 또는 연인 뭐 누구에게 증여가 일어났다면 이 부분은 바로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요. 그런데 1년 이전에 일어난 증여에 대해서는 우선은 찾아오지 못한다는 원칙, 그리고 찾아올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우리 법원이 어떻게 열어두고 있냐면 1년 이전에 증여했을 때에도 상속인들의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손해가 끼칠 것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에는 이 상속 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법원이 그럼 해준다는 건가 안 해주는 건가 이렇게 다시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또 우리 법원이 그럼 손해를 끼친 걸 안다는 건 무엇이냐 이걸 또 해석할 때 좀 넓게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제3자에게 또는 애인에게 상속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네네. 법원은. 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기만 해도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쉽게 또 찾아올 수 있고요. 물론 뭐 모든 경우에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산을 증여한 어떤 배경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생활비를 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살면서 정이 들었기 때문에 뭐 재산을 준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경우, 예컨대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오랫동안 살고 있는 연인 또는 뭐 제3자에게 전액 다 증여했을 경우에는 그럼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족관계상 부 또는 모인데 이런 재산이 전부 다 사라진다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침해한 거 아니냐는 배경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우리 법이 좀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를 유류분 청구권이라고 해서 네.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록 상속인이 물려받아야 하는 권리가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는 상속인이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법원의 판단과 법령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그래도 보호를 해주자라는 취지로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이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연인이나 제3자에게 하는 증여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고 또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만약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을 또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가 부모 두 분 모두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유언 등을 통해 특정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이 부분 참 애매한데요. 저희가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자녀 입장이시니까 제가 오늘은 자녀 편만 들자면 네. 이건 좀 비록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데 있어서 책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과연 이 자녀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것도 좀 따져볼 문제긴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미 동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혼할 거다라고 말씀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부부 관계를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네. 사연자님 말씀에 따르면 어릴 적 아버님이 뭐 외도를 먼저 하신 것을 네. 뭐 목격한 적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어머니도 또 흔히 말하는 뭐 맞바람을 어쨌든 하신 정황이 있다고 네네. 말씀을 하시고 또 동생분도 알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면 네. 사실은 자녀가 미성년으로 자라는데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부부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파탄이 나 있는 상태고 또 지금 두 분이 소원하시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자면 네. 부부관계가 자녀 때문에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뭐 부모님은 예컨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너희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지금껏 참고 살았다. 너희가 이제는 책임을 져라라는 이런. 자녀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말 아닐까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신 분이 당연히 계시고 실제 사례로는 그렇죠. 많이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양 의무까지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뭐 두 분 부모님께서 각자 이혼하셔서 뭐 경제적 자립을 이루시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쪽을 전혀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부양 의무가 사실은 부여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염두에 두셔서 뭐 좀 미리 좀 부모님과 좀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 없게 푸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유언장으로 한쪽 자녀를 배제하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원칙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 것이라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주실 수 있고 또 유언장을 작성하실 정도면 이미 유언장 작성하려면 증인 두 분도 모시고 가야 하거든요. 네. 유언장 작성에. 네. 그러면 이렇게 만반의 준비까지 해서 작성된 유언장인데 이게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아까 제3자 또는 연인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속인 분들 중 한 분이 배제된 분께서는 내 재산에 내 상속분의 반은 그래도 날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좀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사이가 좋으면 비록 부모님 간의 사이는 안 좋으시더라도 얼마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네. 유언장보다 그래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훨씬 앞서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상담 사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 자녀가 최소한으로 지켜낼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녀분들이 과연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그 재산을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있었는지 사실 그것부터 따져보아야 하긴 합니다. 네. 뭐냐면 부모님께서 어쨌든 이혼을 염두에 두실 만큼 사이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에게는 양육비랄지 교육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뭐 그냥 부모님께서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시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뭐 두 분 동생이랑 해서 두 분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분이서 나눠 가지시면 될 일인데 네. 만약에 부양 의무나 교육비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셨다는 배경이 있다면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그간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책임을 묻는다 한다면 뭐냐면 결국은 뭐 최소한의 생계비 또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기준으로 그동안 나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 정확히 말하면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손해배상 청구 또는 뭐 부양 책임에 대한 뭐 기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이를 받을 수 있겠고요. 이것이 최소한의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룩한 재산 중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것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상속 재산이 되겠는데요. 약간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상속 재산이 얼마가 남았든 또 유언장에서 얼마를 서로 나눠주기로 한들 무조건적으로 공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체납세금,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빠져나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장례 비용입니다. 장례 비용에는 뭐 입관 비용부터 해서 다양한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비용도 배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변호사님 조언 바탕으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형이 출퇴근 시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를 몇 번 타보니 편하더라고요. 얼마 전 학교에 갈 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갔는데요. 코너에서 나오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코너를 돌면서 상대방을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상대방 팔에 상처가 난 것 같아 바로 사과드렸고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면 처벌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난 경우 범칙금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까요? 이게 2026년 3월부터 네.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네. 형사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은 이 해당 법령이 개정되느냐 안 되느냐인데요. 우선 전동 킥보드는 우리 형법상 도로교통법상 네. 원동기에 해당합니다. 네.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개인형 이동 장치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주행하는 장치다라고 네. 보고 2026년 3월부터 이를 도로교통법 안에 집어넣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러면 무면허인 경우에 과거에는 범칙금 정도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대방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 상담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이게 도로교통법상 보호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뭐 현행 수준이라고 한다면 무면허 운전의 범칙금 또 뭐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을 부주의하게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 그냥 과실치상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과실치상도 형사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실치상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도로 주행 중 일어나는 사고,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또는 사고 후 안전구조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본다면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게다가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도로교통법 위반은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사고가 나고 조치하지 않았으면 바로 형사처벌되기 때문에요. 네. 상대방이 아마 늦게 신고하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담자님께서는 아마 나중에 신고가 되시게 되면 경찰에 연락을 받으실 거고요. 네.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뭐 과실치상으로 우선 조사받으시라는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과 치료비 지급 등으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 무면허 부분이나 사고 책임이 실제 처벌 수위에서 감경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아무래도 경찰도 수사를 하면서 네. 뭐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위헌의 사고를 방지하고 또 어쨌든 불가피하게 상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수사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에게 연락이 물론 없지만 연락하셔서 혹시 괜찮으시냐, 제가 당시 정황이 없어서 연락처만 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뭐 소정의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보통 양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렇게 피해자 원만히 합의하고 나면 사실은 도로에서 무면허를 하셨다는 것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잘못이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담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 치료비를 제한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네,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네.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경찰이 연락이 오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 연락처를 받지 못해서 연락하지 못했고 당신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나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가 있었다라는 네.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아신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하셔서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 중인 중국 국적자입니다. 아들은 과거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로 처리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 추방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담당자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다시 구금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동의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모두 한국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한국에서 재활하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추방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에서 아들이 실제로 추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상담자는 이미 아들 추방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인데요. 이 동의서를 철회하거나 또 무효로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동의서를 작성하신 배경을 보면 안 그러면 구금하겠다라고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법상 구금의 사유가 있고 또 강제 퇴거와 또
자진 출국, 또 출국 명령이 있는데요. 아마 네. 이러한 요건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네. 우선 뭐 바로 철회하거나 무효로 하는 건 어렵지만 뭐 법률상 정해진 저희도 요건이 있으니까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좀 철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한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 영주권자시니까 어머니께서 네. 아들도 어쩌면 귀화 요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귀화를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 귀화 요건만 된다면 뭐 강제 퇴거나 출국 명령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니니까 이 네. 부분도 같이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혹시 지금 단계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뭐 자진 출국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뭐 퇴거 동의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출국 동의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거라서 네. 자진 출국은 뭐 지금도 문제 없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자진 출국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재입국을 할 가능성도 생기는 건가요? 보통 자진 출국을 하면 네. 자진 출국자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재입국을 할 때 좀 유리하시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연자님의 아들께서는 네. 우리 법상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자 또는 5년 이상의 어떤 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출국을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분류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자진 출국자라 하더라도 추후에 입국하실 때에는 입국하는 사유가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행인 거는 어머니께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영주권자시니까 가족을 보러 오는 관광 목적의 어떤 방문이라면 재입국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아들은 추방되기 전 단계인데요. 강제 퇴거, 집행정지 신청이나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추방을 막을 방법 있을까요? 뭐 너무 잘 사연자님께서 알아보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강제 퇴거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되고요. 또 출국 명령에 대해서는 처분 취소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병행하셔야만 하고요. 한 가지만 하셔서 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출국 명령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또 이 취소 소송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집행력이라는 게 살아 있거든요. 예컨대 소송을 하고 있는데도 중간에 출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아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청구하게 되는데 뭐 짧게는 6개월, 길면은 1년 내에 있던 처분의 취소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강제 집행 정지, 그러니까 출국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인용 신청하는 것은 뭐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아들이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추방이 아니라 다른 체류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한국에 남게 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그건 개개인마다 너무 사정이 다르셔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귀화하실 수는 없는지도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아직 중국인 국적자로 살고 계시긴 하지만 네. 뭐 결혼을 하셔서 또 자녀가 한국 국적인 자녀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 되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좀 유리해지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중국인 부모님의 그냥 가족으로 지금 체류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뭐 동포에 해당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F4라고 해서 동포 비자가 따로 있는데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네. 체류 자격이라 하시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출국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네. 국내에서 그래도 괜찮은 직장을 취직하셔서 이에 대해서 뭐 다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워킹 비자라고 하는데요. 취업 비자가 나온다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출국을 막는 것이 중요하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요건은 전문가분들이 좀 까다롭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돌리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철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심성의과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